여러분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김제니입니다. 우리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쳤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학교에 앉아서 치는 모의고사인데 얘들아 어땠어? 어려웠니? 우리 사회탐구 과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탐구 과목은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거고 내신 과목에서 과목을 바꾼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특히 사회문화를 분석했을 때는 당연히 6월, 9월 작년도 수능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문항 자체는 쉽지만 우리 친구들의 공부량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라던데 진짠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선생님은 실제로 4월 모의고사를 좀 잘 쳤다가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좀 망했다가 9월 모의고사 완전 망했다가 그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니까 정말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맞았는데 잘 친 친구들은 그걸로 이제 용기 얻어서 더 공부하면 되고 지금 못 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특히 우리 처음 쳐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뒤쪽에 공부를 다 못해서 못 쳤다면은 충분히 개념 공부를 통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오늘 뭐가 때문에 틀렸는지 헷갈리는 선지들 잘 정리해 보고 다음 시험을 더 잘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설해 볼게. 자, 첫 번째는 항상 사회문화에서 1번으로 고정돼서 나오는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인데 바로 자연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있냐 없냐인데 첫 번째 기억.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사문현상. 그 다음에 쭉 읽어서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거는 자연현상. 그 다음에 디귿,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인간이 하는 사문현상. 이 정도 빠르게 적어주고 읽어주면 됩니다. 기억, 사문현상은 자연과 달리 가치함 측정인가? 맞아, 이게 사문현상은 가치함 측정이고 자연은 몰가치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1번이라고 정답이 좀 빨리 나와줬는데 여기 본인이 확실하다면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갔어도 되고 시간이 남았다면은 좀 더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우린 공부를 위해서 계속 읽어보자.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아니고 자연은 확실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달리 이런 거는 선생님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X하거든. 둘 다 사문이기 때문에 디귿은 기억과 달리 또는 기억은 디귿과 달리 이런 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모두 사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은 자연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이었기 때문에 둘이 바뀌었고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너무 중요한 선지야. 우리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으로 자연, 사문 둘 다 보편성이 나타난다.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1번은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문제. 2번은 양적 연구를 이해하는 것인데 선생님 양적 연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한다면은 첫 줄 읽어보자. 갑이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 뭐 표기하면 좋나요?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바로 독립변인이고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고 이렇게 영향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에 관한 내용이군요 라는 거를 첫 줄에서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갑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했으니까 본인이 하면 1차, 지금 다른 연구자니까 2차 자료를 이용했다라는 것 좀 알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두 개 다 가설도 각각 설정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얘네 사람은 누군가요? 샘플로 뽑은 맞아요. 표본 집단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도 뽑고 이렇게 측정했더니 첫 번째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설 1이 수용되었네요. 그런데 둘째 줄 수행 목표 지향성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얘는 기각됐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다음에 빠르게 읽어봅시다. 갑의 연구는 양적이야.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다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의 연구에서 1차가 아니라 2차 자료라고 아까 정리했고, 독립변인, 종속변인은 니은 디귿이 아니고 요 위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모집단이 아니고 갑이 뽑은 표본 집단. 그 다음에 가설 1은 가설 2와 달리 수용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얘도 체크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3번은 빈곤 유형을 이해하는 건데, 빈곤은 읽어보면 절대적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을 읽어보자면은 첫 줄에 바로 힌트가 나와요.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절대적 빈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소득을 고려해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B가 상대적 빈곤이 됩니다. 우리 이 정도만 구분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 주면 돼요.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빈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상빈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 우리 확실하게 배운 개념이 아니면은 앞으로 추론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알 수 없으면 X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절빈은 상빈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야, 소득이 높아도 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상빈은 절빈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얘도 너무 많이 틀리지. 둘 다 상대이기 때문에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둘 다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대신 5번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파악하는가. 그렇지. 절빈도 우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상빈도 중위소득 50%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둘 다 객관화된 기준이 있다. 이게 바로 둘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5번으로 잘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진화론이랑 순환론 구분하는 건데, 읽어봤을 때 명렬 구분되지 않는 생명체와 같은 단순 에서 대체될 수 없게 분화된 생명체와 같은 복잡으로 발전한다. 아, 이거 뭐야? 단순해서 복잡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단 형태로 점점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거는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론이랑 맞는 설명 잘 골라주면 될 거야. 첫 번째, 사회 변동 자체가 이 계단 모양으로 사회 발전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바로 진화론이었죠. 그 다음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 역시 그래서 진화론이었어. 그런데 그러면은 진화론이 계단 모양이면은 순환론은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이런 그래프 생각하라고 했잖아. 언젠가는 멸망하고 언젠가는 쇠퇴한다 라는 운명론적 관점이 바로 순환론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 변동의 동일한 과정의 반복, 이런 그래프 모양의 반복 역시 순환론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을 잘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이해하는 건데, 질시면참. 그 중에서 첫 번째,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을 구분해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갑은 A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한 거. 1번에 1번, 2번에 1번 이런 식으로 지문지법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을은 B를 사용한 연구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 바로 면접법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남은 게 자연적으로 실험법이야. 맞는지 읽어봅시다. 병은 C를 이용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측정 검사를 받은 거, 사전 사후 검사를 했으니까 실험법이 맞고, 얘네 둘은 양적, 그리고 면접법은 질적이다 라고 구분해주고 시작해봅시다. 우리 아까 자연 사무현상처럼 혹시 A는 C와 달리, C는 A와 달리 이렇게 양적 연구를 설명하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지는 면접법에 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가? 그렇지, 질문지 아무데나 뿌리면은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도 사실 1번이라고 답이 빨리 나오는 편이었고, 나머지 계속 읽어보면은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양적이었는데 둘이 바뀌어 있네요. 3번, 면접법은 실험법에 비해 자료 수집 사항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게 실험법이었는데, 얘도 그러면 C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 틀렸고,
그 다음에 실험법은 지문지법과 달리 아까 얘기한 거 나왔죠. 둘 다 양적인데 양적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 달리 아니고 둘 다입니다. 그 다음 5번 실험법은 면접법에 비해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지. 우리 딱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 면접법이 아무래도 대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뀌었고 틀렸다. 그래서 우리 1번으로 잘 골라주고 이 정도도 이렇게 천천히 구분해 준 다음에 읽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6번 풀이해 볼게. 선생님이 항상 나오고 강조했던 기갈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 그 다음에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 이 피라미드를 재생산하면서 지배 집단의 유리, 바로 갈등론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병은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자아를 형성한다. 상상론이 병이 되네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기능론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정의, 뭐라 그랬어? 개인이 상황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른 상상론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의뢰 관점.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여기는 거. 너무 맞는 말이야. 둘 다 갈등론. 동그라미 치고 바로 2번이 정답 해주면 되겠네. 자, 3번. 병의 관점은 상상론은 사회 각 부분이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 떡볶이를 먹었는데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입으로 씹고 소화기관이 소화하고 이런 상호 의존 관계 모두가 제 기능을 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기능론. 그리고 의뢰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비판을 받는 게 오히려 기능론이었어요. 그러면은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 이거 뭐였어? 우리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인데 둘 다 우리 기능론 갈등론이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틀린 것이 된다. 둘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고 답은 2번. 얘도 기갈상 중에는 쉬운 편이었고 잘 골라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7번 일탈이론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디르켐, 차교, 낙인을 구분해 주래. 읽어봅시다. A는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 주변에 이런 사람만 사귀니까 일탈을 배우는 차별교제 이론이 A에 나와줬고, 그 다음에 B는 급속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통제하는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일탈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B는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C는 온라인 도박을 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더니 이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서 반복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낙인 이론이 C가 되겠네요. 구분하고 읽어봅시다. 1번 차별 교제 이론은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의 행동 원인으로 본다. 둘 다 차별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우리 잘 구분하기로 했죠. 차별 교제 이론에서 나오는 차별이 아니고 얘는 쟤는 안 혼내고 나만 혼내니까 내가 이렇게 낙인 지켜서 일탈을 이루게 된다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너무 차별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안 돼. 그리고 B, 디르켐의 아노미로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 이거 뭐였어요? 수단이 있으면은 수단과 문화적 목표의 괴리, 1등하고 싶은데 컨닝하는 거. 이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디르켐이 아니고 머튼이었어요. 근데 여기 점 묻은 게 아니고 머튼의 아노미, 이거 줄인 겁니다. 그리고 3번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맞아, 처음에는 우연히 잘못했는데 누가 비난을 해서 반복하는 2차적 일탈에 중시하는 C가 낙인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 자, 3번 잘 체크해주고 이제 4번 A, 차교는 낙인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선지 상상론에 대한 건데 아니지, 둘 다 타인을 신경 쓰는 상상론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5번 디노미는 여기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는 여기서 오로지 낙인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는 여기서 낙인이론만이라고 정리를 잘 해주고 우리 3번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은 사회화 단원에서 얘는 우리 도표 두 문제를 제외하면은 개념 문제 중에서 오답률 1등인 개념 문제였는데 지위, 역할, 사회 집단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1, 2, 3, 4, 5번을 읽으면서 그냥 아닌지 맞는지 빠르게 구분해 주는 게 더 좋아. 자, 첫 번째 1번 바로 니은은 2차 집단이자 자발적 결사체. 니은 어디 있어? 회사네, 회사. 회사는 2차는 맞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공식 집단이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 사실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디귿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냐? 우리 역할은 기대되는 거지 실제로 수행한 거는 역할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 함정선지. 무조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가 있는 거지 역할만으로는 보상과 이 제재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함정선지고 그 다음에 리을 과장은 어머니와 달리 성취지위이다. 아니지. 어머니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과장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둘 다 성취지위라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미음 어디 있어? 대학교는 이익사회이자 2차적 사회학기가 맞네요. 이익사회이면서 우리 2차적 얘를 다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고 마지막 5번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할지에 대한 고민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얘도 꼭 필기해 주세요. 얘는 뭐냐면은 뭘 할까 진로에 진로 고민이야. 제일 잘 나오는 진로 고민은 무조건 역할 갈등이 아닌 사례로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틀린 이유도 꼭 잘 찾아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9번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였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우리 비문학 풀듯이 잘 읽어주면 됩니다. 갑국은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으나 이 음악인들이 지금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뭔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을국도 읽어봅시다.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 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차별을 안 받았는데 장소가 바뀌니까 차별을 받고 있네. 뭔가 이런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면은 어디 있을까? 다 우리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그냥 X 쳐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주르륵 읽어보면은 마지막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병국, 을국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이 두 가지 사례 전부 포함하는 것은 5번이다. 이렇게 잘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10번 문제에서 시작할게. 10번은 사회 이동을 이해하는 건데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어떻게 이동하냐라는 이 도표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게 좀 어렵게 나왔다면은 요새는 많이 없어진 추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6월이나 9월에 나온다면은 그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능 특강이나 여기 나온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상중하, 도표를 그리는 건데 부모도 상중하 계층이 있을 거고 자녀도 상중하 계층이 있을 거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얘는 지금 부모와 자녀 중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가 핵심이고 부부는 동일하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자녀를 총합한 게 부모의 총합도 같아야 된다라는 단서네요. 그래서 ABC 지금 상중하를 안 알려주고 이제 구분을 해보래요. 해봅시다. 우리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중층이야. 왜냐하면은 중층은 물론 대물림은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 하강도 가능하고 상승도 가능한 게 중간에 있는 중층이기 때문에 세 가지 동그라미가 다 나온 C가 중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와 B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금 우리 대물림은 둘 다 있고 A에만 줄무늬가 있네요. 봅시다. 세대 간 상승 이동. 지금 부모보다 상승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계층이 상층이잖아. 그러면은 A가 상, 그럼 B는 검정색. 세대 간 하강 이동. 부모보다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게 하층이기 때문에 상하중이라는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표에 집어넣고 해봅시다. 이대로 ABC 순서가 아니라는 거를 주의하고 ACB 여기도 똑같이 ACB 써놓고 표를 조금만 채워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표를 해석할 때 이 대각선이 계층 대물림입니다. 부모상, 자녀상, 상상, 중중, 하하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이 대물림인데 흰색 동그라미 대물림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중층은 쉽지 이제. 여기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에 4, 2를 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수가 사람 수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상층은 6, 하층에도 6, 중층에는 8, 6, 8, 6을 그려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가 있고 나머지 여기 정확히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은 여기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지 못한 여기 4도 통합해서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잘했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폐쇄적 계층 구조냐? 우리 지금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방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지금 어떤가요? 686, 다이아몬드 모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랑 자녀가 똑같이 20이기 때문에 50% 이상이려면은 여기가 10명이 넘냐라는 소리인데 선생님 지금 여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최대치를 계산해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 세대에서 여기 있는 3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전부 다 하로 3을 넣어 봅시다. 여기를 0, 여기를 3으로 만들었을 때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얼마니? 계산할 수 있지요. 9잖아 9. 그러면 최대 9명이라는 건데 9명은 10명을 못 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9명이기 때문에 50%가 넘을 일이 없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녀 세대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은 아까 쉽다고 했죠. 대각선. 그래서 상층이 가장 많은가? 3, 2.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유형에 비해서는 계층 대물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5번 계층 구조 자녀 세대보다 부모가 더 유리한가? 유리한 거는 우리 지금 이미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보고 이제 11번 해설해 봅시다. 11번은 주류 문화인지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인지 반문화인지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이것도 개념 문제 중에는 오답이 조금 높았어. 일단 첫 번째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데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지는 우리 주류랑 다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금 문항이고 제일 중요하네요.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는 반문화. 그래서 지금 명확히 구분되는 게 반문화이기 때문에 반문화랑 하위 문화는 이 질문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주류 문화와 반문화가 A와 B 중 하나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라는 거는 이 질문으로는 주류와 이제 하위 문화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다 주류 문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있는 B가 주류 문화. 그 다음에 지금 A, C 자동적으로 하나씩 넣어주면은 B, C, A 순이라고 해석하고 읽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A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B 주류 문화. 우리 반문화여도 김치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틀렸고 우리 B는 C와 달리 정답이 나와버렸네. B는 C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하는 건 하위 문화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3번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류 문화는 A와 C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아니지 뭐 아무리 청소년 문화, 비행 문화 이런 걸 합쳐도 김치 문화가 되진 않잖아.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 다 시대와 이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잘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건데 얘도 사실 비문학처럼 천천히 읽어주면 됩니다. 각국에서는 요즘 문제죠.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어쨌든 뭔가 바꾸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둘 다 사회운동에 관한 문제네요. 얘는 지금 근본적 변혁 1번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과거의 사회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게 아니죠. 문맹 퇴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운동인가? 얘도 달리 아니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우리 모든 사회운동은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신념이 있어야 하잖아. 사실 얘도 읽어보면은 5번이 너무 맞는 말인데 기억 니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 위에 게 조금 헷갈리더라도 너무 확실한 5번을 잘 골라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사실 얘도 B와 C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구분해봐.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 아니요. 자기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더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확실하게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 질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B, C는 중자문화와 상대주의 둘 중에 구분을 못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사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거는 우등, 어떤 거는 열등 이렇게 우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B가 문화가 평가가 아닌 니해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면 이건 지금 어떻게 가정하라는 건가요? B가 만약에 상대주의라면은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가 가에 들어갔을 때 지금 B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가정을 해봐야 돼. 그다음에 3번 자문화를 타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태도가 C라면 C가 자문화라면은 가에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가가 들어갔을 때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가 자문화라면은 국수주의의 yes 맞는 거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가에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지. 자문화는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주의는 평가할 수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니요. 답이 나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없다라고 적혀 있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없다가 틀렸다는 말이고 5번은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 가가 들어간다면은 상대주의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대주의는 자문화에 비해서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거는 또 뒤에 설명은 또 반대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나씩 가정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4번 풀이 넘어가 봅시다. 14번은 문화 단원이었는데 얘도 사실 정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돌잡이라는 생일 문화가 있다. 바로 기억 확인해 볼까? 좁은 의미. 우리 좁은 의미는 어떤가요? 문화센터 이렇게 했을 때 문화상품권 좀 더 교양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면은 좁은 거. 얘는 지금 전체적인 문화를 얘기하니까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주시를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같이 생각하는 거는 공유성인데 공유성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둘 다 공유성으로 연결되는 선지네요. 그 다음에 디귿 읽어봅시다. 디귿은 시대에 따라 돌잡이 물품의 구성이 달라진다. 그렇지 이거는 시대가 따라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둘 다 변동성에 대한 맞은 설명이니까 잘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 읽어볼까요? 돌잡이 물품의 구성은 경제발전 수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여기가 변하면은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전체성 얘기네요. 전체성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로서 총체임을 보여준다. 전체성은 총체성 같은 말. 둘이 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3개니까 5번을 잘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 해설 시작해 봅시다. 15번은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항상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오답률이 20번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갑국을국이 있는데 보장제도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니까 우리 세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하나는 공공부조가 되겠군 이라는 거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바로 우리 전에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공공부조 이렇게 구분해주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얘는 퍼센트일 뿐이지 사실상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은 실제 수끼리 비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제 숫자를 맞춰주고 하는 게 훨씬 비교하기 편하고 틀릴 확률도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갑국이 을국의 2배라고 하니까 이 퍼센트를 그대로 보지 말고 숫자를 2배씩 해서 옆에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 14, 6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우리 중복 수급자 수가 6 그리고 4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2개 그리고 제일 중간에 6이랑 4를 채워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중간에 중복 수급자를 적은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10 빼기 6을 해서 4 이런 식으로 여기 남는 칸에는 그러면 갑국에서 A만 포함되는 게 4 이런 식으로 잘 적어주면 됩니다. 좀 기다려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잘 적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야 10, 이렇게 합쳐야지 14. 지금 잘 해놨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합쳤을 때 10, 그리고 중복이 4는 둘 다 끼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6이라고 잘 그려놓고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겹치는 숫자들만 더했을 때 갑국은 18 그리고 을국은 12가 나오고 이게 총 이렇게 받는 사람 숫자다라고 생각해주고 이제 읽어봅시다. A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이고 아니지 바로 틀렸네요. 지금 둘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정답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를 해석해야만 정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문제고 그 다음에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갑국이 을국의 1.8배인가 우리 하나라도 방금 얘기했죠. 이 숫자들 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는 갑국이 18이 을국 12의 1.5배인가 우리 그냥 의 자리에다가 곱하기를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18은 12 곱하기 1.5라고 적어보세요. 맞는 설명이 되네요. 왜냐면은 12의 절반이 6이니까 12 더하기 6은 18이 맞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해석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2번을 체크해주면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바로 사회보험 A를 보라는 거네. A만 받는 수는 4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갑국에 A와 B의 중복수급자 수 6보다 많나요? 4는 6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표기해주고 그 다음 4번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역시나 A를 보래.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른 점 얘는 이것만이 아니고 A를 받는 사람은 동그라미 다 합쳐서 10입니다. 10. 그래서 10은 을국의 중복 수급자 수 4의 1.5배 아니죠. 그래서 이 6을 보면은 틀렸을 수 있는데 여기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인 10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은 4의 1.5배가 아니다 라는 거고 5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니까 상호부조면은 사회보험 A를 보라는 뜻이네요. 수급자 수가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는 공공부조 B를 보래. 그래서 봤을 때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얘는 10 여기도 많이 아니니까 전체 봐주면 되지. 10이랑 14만 비교했을 때 많다가 아니라 적다. 을국과 달리 부터 이미 이거 볼 필요도 없고 많다부터 틀렸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주는 문제였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6월, 9월 수능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질 테지만 지금 공부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풀었다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16번은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가 개념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읽으면서 표시할 것만 간단히 표시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 갑국은 회사가 최초로 고안한 소매점 운영 방식. 이건 뭔가요? 뭔가 있던 게 아니라 새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갑국은 발명을 했네. 그 다음은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을국이 이게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서 미를 개발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맞아요. 을국은 일단 사람이 간 거니까 직접 전파이면서 지금 이렇게 문화 융합, 이 둘이 합쳐져 있는 문화가 둘이 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네모네모회사는 이번에는 병국으로 갔는데 이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소매점 중 하나로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병국의 원래 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들어와서 같이 나란히 있는 얘는 문화 공존이다. 이 정도 개념만 표시해두고 읽어봅시다. 갑국은 발견,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발명. 2번,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사람이 직접 갔으니까. 사실 얘도 답 자체는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을국은 병국에서와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고 둘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고 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는지는 사실 제시문에서 알기가 어려워서 항상 함정으로 잘 나오는 건데 자발적인지 뭐 자기들이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을 당한 건지는 제시문에서 알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5번 갑국과 을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아니고 갑국은 이거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서 그냥 발명으로 끝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맞네요. 그래서 갑국이 틀린 설명이어서 2번을 빠르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해설해 봅시다. 17번은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비교해 주는 건데 사실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요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MG 그러잖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에서 B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관료제가 A, 탈관료제가 B겠네요. 여기에 한 줄 더.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되고 해체되는 조직은 B에 해당한다. 완전히 B가 탈관료제라고 알려주고 있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고 시작해 봅시다. 기업.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거 너무 잘 나오는 함정선지야. 우리 관료제나 탈관료제 둘 다 회사 같은 공식 조직에서 쓰이기 때문에 탈관료제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얘는 느낌으로 고르지 말고 무조건 공통점이라고 외워줘야 해. 그 다음에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연공 서열이라는 거는 경력이 쌓일수록 보상을 중시하는 게 바로 관료제의 특징이 맞아요. 그 다음에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크냐. 그렇지, 탈관료제가 조금 더 분권화되어 있다라고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읽어볼까? B는 A와 달리 탈은 관료제와 달리 하향식 의사결정. 이 처음 배우면은 헷갈려하죠. 우리 바로 관료제가 위에서 밑으로 시키는 하향식이고 탈관료제가 밑에서 위로 아이디어를 내는 이렇게 꼭 구분해 주세요. 관료제가 하향식, 탈관료제가 밑에서 아이디어를 올리는 상향식. 그래서 틀렸다. 답은 니은 디귿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우리 18번은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얘는 바로 뭐가 있나요? 개인과 사회가 맞아. 사회 실제론이냐 사회 명목론이냐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은 개인이 편리함이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 이런 주장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사회에 의해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들의 주장이죠. 헷갈림 한 줄 더 읽어봐.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주목해야 된다. 아까 사회 실체 이런 말 나왔으니까 사회 실제론에 관한 얘기네요. 그래서 실제론에 관한 것만 잘 골라주면 됩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맞아.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회 실제론이 맞네요.
니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아니지. 얘는 사회 명목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디귿. 사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 사회 자체로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완전히 환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이었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이 되고 답은 기억 디귿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도 잘 구분해보고 그다음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19번은 우리 산업사회냐 정보사회냐를 이해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가 사실 제일 복잡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기 비어있는 것도 많고 지금 누가 맞는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은 이런 거 우리 꼭 표만 보지 말고 이런 단서를 잘 챙겨야 돼.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다인데 지금 무조건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릴 텐데 세 번째 질문은 둘 다 예라고 답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단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둘 다 맞았든 둘 다 틀리든 응답의 개수가 더 많은 것에는 딱히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가정을 해보고 시작하면은 틀린 게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로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의 정도가 높은가? 우리 A가 먼저 정보사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산업사회가 되겠지.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에 비해서 결합 정도가 높은가? 그렇지. 우리 정보사회는 재택근무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지금 얘가 정답이 되니까 을은 틀렸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우리 일단 이거는 세모 쳐놓고 구분이 안 되니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는 다 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답이 맞았고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얘라는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틀렸고 만약에 을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한 개 또는 두 개, 둘 다 한 개 또는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맞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싹 다 지우고 다시 가정을 새로 해보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A가 산업사회라고 가정하면은 자연스럽게 B가 정보사회 그냥 지우고 다시 해보면 돼. 그래서 이제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아까랑 질문 답이 완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시 세모 쳐놓고 첫 번째 질문은 X기 때문에 을이 맞다. 그리고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 비중이 높은가는 아니오가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오 무조건 맞고 그러면 지금 이미 2대2 또는 1대1로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정은 아까 건 틀렸고 무조건 둘 다 맞아야 하면서 을은 아니오라고 대답해 줘야 한다. 조금 어렵지 얘들아. 이까지 천천히 하나씩 가정해 보면서 아니면 지우고 새로 시작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그림은 딱 이거다. 그래야 3대2 또는 2대1이 됩니다. 1번 기억은 예인가? 아니지 우리 지금 을이 맞춘 개수가 더 많으려면은 무조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는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사회 다원화 정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갈수록 정보사회가 높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B,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지금 우리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 당연히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해 산업사회가 정보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가 들어간다면은 답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금 비대면 접촉 비중은 우리 재택근무 이런 정보사회가 더 높기 때문에 틀렸다가 맞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들어간다면은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한 개가 된다. 지금 아니요. 한 개라고 잘 대답해 놨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얘라고 무조건 대답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맞는 게 하나.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에 B는 A에 비해서 정보사회가 산업에 비해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 우리 예전에는 명확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나 이런 뉴스도 올릴 수 있고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한 게 산업사회. 그래서 B는 A에 B가 들어간다면은 얘도 아니요가 정답이 되잖아. 그러면은 의뢰응답 중 옳은 것이 3개인가? 아니요가 맞는 건데 그럼 얘가 틀렸기 때문에 을은 2개 맞췄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임. 얘는 생각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였지만 우리 만약에 친구들이 앞에서 빠르게 잘 풀고 19번을 여유 있게 풀 시간이 좀 남았다면은 쫓기지 않고 하나씩 가정하면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것도 가정하고 이런 상황도 가정하고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이 다음 20번이 있는데 20번은 우리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입니다. 20번은 도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알려줄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도표 문제 푸는 방법과 함께 좀 더 자세히 20번 도표 문제 풀이 방법을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때까지 1번, 19번 틀린 거 함께 정리해 보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고 실수를 많이 했다면은 실수를 줄여 나가면 돼. 그리고 뭐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틀렸다면은 개념 공부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무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